안녕하세요. 비욘디와 대한내과학회가 함께하는 내 몸의 닥터.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 시간인데요. 저는 류마퍼스트 내과 의원 정경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란 원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절 초음파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관절 초음파의 활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시면 아마 초음파 검사를 대부분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음파 검사가 어떤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환자분들이 또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으실 때도 미리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보시면 훨씬 더 눈에 이미지들이 잘 들어오실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류마티스 내과에 질문들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중간과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릴 거고요. 늦은 토요일 늦은 시간에 오늘 라이브로 같이 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실제 이제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시거나 할 때 이런 경험 꽤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어디가 아파서, 관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엑스레이는 다 깨끗하다. 뼈는 이상도 없고 정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그럼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아픈데 엑스레이는 왜 깨끗한데 내가 아플까? 난 꾀병이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플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관절이나 관절 주변에 통증이 있을 때 꼭 뼈에 이상이 있어서만 아픈 것은 아닙니다. 엑스레이가 정상인데 아픈 것은 그 통증의 원인이 뼈가 아닌 다른 데 있기 때문인데요. 관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부드러운 조직들, 뭐 연골이나 인대, 윤활막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통증, 또 여기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통증은 엑스레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절이 아프다고 오셨을 때 확인하는 것들이, 일단 환자가 호소하시는 통증이 관절에 의한 문제가 맞는가이고요. 관절 주변의 구조물, 힘줄이나 인대, 신경 등의 문제는 아닌지, 그리고 관절에 염증이 있는지, 퇴행성 변화인지, 만성적으로 활막에 비후가 있는지, 그리고 통풍이나 석회성 결정이 있는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이나 관절 주변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관절 안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액이 증가하는 경우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활막이라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염증이 오래되게 되면 이 활막이 이제 증식을 합니다. 두꺼워지는데 그것 역시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활발한 염증인지 뭐 만성 염증인지 이런 것은 초음파 안에 있는 도플러라는 어떤 걸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염증 정도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관절이나 관절 주위에 문제가 생길 때 꼭 관절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건초염 같은 게 원인이 될 때도 있는데, 그것 역시 저희가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물이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점액낭염이라든지 어떤 그것 아니라도 어떤 이제 고체 덩어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 역시도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통풍 환자의 경우에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 결정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에, 또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아도 초음파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저희가 실제로 뼈의 변화는 엑스레이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초음파가 엑스레이 변화가 있기 전에 더 먼저 골극이나 골밀랑 같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뼈가 자라는 골극,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어떤 뼈의 변화인 골밀랑 같은 것도 엑스레이보다 초음파가 오히려 더 먼저 그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도 이제 필요시 같이 하게 되는 환자들의 케이스가 확실히 많기는 한데요. 엑스레이와 이제 초음파에 비교를 해보자면, 엑스레이는 이제 과거의 흔적, 그리고 관절 초음파는 현재 진행형의 염증으로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환자가 이제 엑스레이에서 어떤 변화들이 보이지만 그것은 오늘 당장의 통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뼈에 어떤 모양이나 골절이 있는지 그리고 변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염증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과거 염증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조적인 변화가 현재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절 초음파의 경우에는 현재 오늘 당장에 힘줄이나 인대의 연골 그리고 이제 물이 찼는지 이런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염증의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었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 하시면서 엑스레이 검사를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 검사를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변화를 밑그림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자면 사실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이버 지도를 볼 때 큰 도로 그리고 건물 이런 것은 이제 엑스레이에서 보인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벚꽃이 화사하게 피었다 아니면 불이 났다 이런 것은 이제 초음파로 오늘의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조금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를 한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보여드리려고 영상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일단은 통풍이 있을 때 요산이 많이 쌓이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는 요산 결절이 초음파에서 관찰이 가능한데요. 이거는 꽤 많이 결절이 생기더라도 엑스레이에서는 관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요산 덩어리들이 관절 내에 이렇게 침착되어 있는 것을 초음파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산 결절이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환자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절을 꼭 확인하고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환자의 관절을 이렇게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뼈 사이에 있는 관절에 이렇게 까맣게 염증이 자라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활막 증식이라고 하고요. 활막 증식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도플러라는 검사 기법을 딱 도입을 하면 안에서 이 염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반짝반짝 불이 나는 것처럼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염증이 오래된 염증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한 염증이구나 이걸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이것 역시 약을 증가시키거나 뭔가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어깨 아프신 분들 또 MRI로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한데 MRI만큼 초음파가 굉장히 민감하게 문제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힘줄 중에 한 가지인데 거기가 완전히 파열된 그런 소견입니다. 원래는 이게 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염증으로 인해서 여기 물도 좀 차 있고 보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사이 공간을. 그래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역시 초음파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 어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어깨를 움직이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 이제 염증성 관절염, 뭐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염증성 관절염은 단순히 관절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안에 염증으로 인해서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관절액도 저희가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물을 뽑아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베이컨 낭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무릎에 물이 많이 차는 경우에 이 물이 뒤쪽, 오금 쪽으로 앞쪽의 압력에 의해서 뒤로 차면서 이렇게 물주머니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베이컨 항종이 엄청나게 커지면 손으로 그냥 이렇게 촉진을 해서도 저희가 알 수가 있지만 이제 막 튀어나오지 않는 정도의 물이 차는 것은 사실 환자 증상이 있을 때 촉진을 해봐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베이컨 항종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관절 내의 문제뿐 아니라 신경도 저희가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한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중앙
손목 중앙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그래서 손가락 끝에 통증이나 저림 같은 걸 유발하는 그런 병인데, 그 병을 진단하는 방법으로도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봤을 때 이런 신경이 실질적으로 눌려 있거나 부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초음파가 저희 이제 의사 입장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시술 시에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베이커 낭종, 무릎 뒤쪽 오금이 부어서 오는 환자의 경우 베이커 낭종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니드 주사기를 넣어서 물을 빼고 주사를 넣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절 초음파, 사실 어깨 관절을 볼 때 관절 초음파가 거의 뭐 저희가 어깨 같은 경우에 이제 꽂히다 초음파의 활용도가 정말 높은 부위인데요. 이렇게 이제 MRI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MRI는 실시간 보면서 저희가 주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초음파를 보면서 이런 점액낭에 주사를 정확하게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경우에 환자들이 정말 통증이 심해서 오시는데 다음날 되면은 바로 이제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초음파를 류마티스 내과 의사한테는 초음파가 제2의 청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청진기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열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인데요. 1번은 이제 통증의 원인 감별. 이 통증이 실제 관절의 문제냐, 힘줄의 문제냐, 아니면 점액낭염처럼 이렇게 물이 찬 거냐, 신경이 눌린 거냐, 이런 걸 감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요. 실제 질환이 진단된 상태에서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진단에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이 병의 활성도, 얼마나 지금 활발하게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녹는 골밀한, 이것도 엑스레이보다 오히려 초음파를 통해서 빨리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통풍 결절 유무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통풍 환자에서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쓸지 말지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결절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은 앞으로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요. 또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요산 수치를 얼마에 맞출 것인지도 이 결절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절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요산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이제 이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건 척추 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강직성 척추염 역시 말초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통증이 있는 경우에 거기에 염증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주사 치료가 필요할지 결정하는 데도 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앞에는 다 관절에 대한 이제 근골격계 초음파 얘기였는데요. 조금 다르지만 또 저희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병인데요. 이 쇼그렌 증후군은 자가 항체가 침샘이나 눈물샘을 공격해서 눈마름, 입마름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침샘의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침범을 했는지, 침범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활성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또 초음파를 통해서 알아서 진단과 치료 방향 설정, 그리고 치료에 대한 어떤 경과를 보는데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의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방사선 노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산부에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사고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서도 초음파 검사가 매우 유용합니다. MRI보다는 이제 훨씬 저렴하고요. 물론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절 초음파가 비급여로 이제 적용이 되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류마티스 질환으로 산정특례가 돼 있는 환자분들은 초음파 검사를 이제 급여로 받으실 수 있지만, 또 필요는 한데 급여 조건이 안 되는 환자에서 비급여 검사를 하게 되면 엑스레이보다는 이제 비용이 많기는 하지만 MRI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금기 사항이 거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신 중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실시간 환자와 이제 통증 부위를 확인하면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초음파를 검사를 해서 이상 소견이 있으나 그것이 현재의 통증하고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석회가 보인다고 해서 다 이게 지금 현재 염증을 일으킨 상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보이지만 환자의 현재 문제는 석회와 건염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별해내는 데는 초음파가 매우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관절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히 다발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손목도 아프면서 무릎도 붓고 발목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당일에 모든 관절을 다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MRI 같은 경우에 손목 검사를 하는 경우 그날 이제 저희가 발목을 볼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강직 척추염 환자 허리 MRI를 여러 군데서 많이 찍었다고 하시는데 이상을 못 찾았다라고 할 때 사실은 그 아래쪽 고관절 그 천장관절 쪽 MRI가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MRI보다는 초음파의 검사에서 여러 관절을 한 번에 검사하는 장점이 있겠고, 통증의 원인 감별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위를 감별해내는데 초음파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료 반응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활성도가 높은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워 도플러 신호가 매우 강하게 보이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되고 염증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이제 도플러 신호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에 염증을 확인 가능한 것도 특히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아주 초기 환자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주사 시술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하긴 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주사는 어떤 주사인가요? 하고 그 방금 초음파하면서 설명하신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닌가요? 하는 이 질문 두 가지는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베이커 낭종이라든지 어깨에 버자이티스라고 해서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씁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서 매우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부작용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매우 잘 쓸 경우에는 명약입니다. 사실 스테로이드를 간혹 스테로이드를 전혀 쓰지 않는다, 이런 광고나 이런 것을 가끔 이제 저도 보는데, 사실 스테로이드는 잘 쓸 줄 아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과도하게 남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염증이 꼭 필요한 환자에서 염증을 매우 이제 빠르게 강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불을 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산불이 났을 때 뭐 소방차 아니면 소방 헬기 이런 것이 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뭐 소방 헬기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걱정해서 산불을 저희가 계속 양동이 정도로 끄겠다라고 하면 산을 다 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는 꼭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반복적인 주사를 한다든지 이 병원에서 하시고 또 그 병원에서 하셨다는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셔서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합병증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 내용을 우선 하고 질문을 저희가 한 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경우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관절이 부었는데 원인을 찾아야 될 때, 초음파 검사를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권유를 드리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될 때도 진단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통풍이 의심될 때는 저희가 이제 결절 유무, 그러니까 통풍을 진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통풍 결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이게 통증이긴 통증인데 관절통인지 힘줄의 염증인지 뭐 다른 점액낭염인지 이걸 감별하기 위해서도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이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거나 뭐 엘보우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상과염이 있을 때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찢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쇼그렌 증후군이 의심될 때도 침샘 침범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진단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관절 주사가 필요할 때는 이 초음파를 이제 해서 실제로 정확하게 주사하는 것뿐 아니라 주사하는 주위에 뭐 신경이라든지 혈관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주사를 하기 위해서도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실제로 진단을 이미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중간에
치료 반응이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초음파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들어온 질문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꺼벙123님께서 통풍 결절이 보이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뒤쪽 증례에 나오긴 합니다만 초음파에서 통풍 결절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간혹은 여러 번의 발작을 거친 후에 결절이 확인되는 환자도 있지만 일부 첫 발작이라고 오셨는데 결절이 이미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급성 발작을 해결한 이후에는 요산 강화제를 사용해서 통풍 결절의 사이즈를 줄이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건강하게 건강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정형외과에서 이제 통풍 진단을 받고 8개월 동안 이제 요산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고 있는데 그래도 갑자기 발작이 와서 치료받은 적도 있고 또 옥신옥신한 통증도 자주 느끼고 있다. 요산 수치가 잘 조절되는데도 계속 그러는 이유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통풍이라는 병의 특성상 요산이 갑자기 정상화되면서 떨어지는 동안에도 오히려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변하는 그 상황으로 이런 발작이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요산 조절제를 시작하는 초기에 원래 잘 이런 발작을 좀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또한 요산이 잘 조절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요산이 갑자기 오를 수 있는 상황, 또 이제 과음을 하셨다든지 과식을 하셨다든지 과한 운동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셨다든지 이렇게 요산 수치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 또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가끔 이제 계속 욱신거리는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 그 통증이 왔었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요산 덩어리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걔네들이 이제 요산이 조절되는 동안 좀 녹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상 반응을 좀 일으켜서 증상을 좀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류마티스 인자가 20 가까이 나온다고 하셨고요. 메이하하님께서 부모님도 그렇게 나오신다. 보통 이제 요즘 건강검진에서 류마티스 인자를 포함해서 해주는 센터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한테 많이 찾아들 오시거든요. 류마티스 인자는 이제 보통 이제 기준이 14 내지는 15 정도를 범위까지가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고 20 정도면은 양성이긴 하나 사실은 강한 양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류마티스 진단의 진단율이 100%인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 정도가 나오는데 증상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그냥 정상인에서도 한 5% 정도는 나올 수 있고 65세 이상의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뭐 많게는 한 20%에서도 류마티스 인자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시다고 하면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절에 통증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류마티스 내과에 오셔서 사실 류마티스 인자 외에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데 필요한 항CCP 항체라든지 그리고 염증을 보는 뭐 ESR, CRP와 같은 툴을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류마티스 내과 의사의 진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절 초음파에서 조기 류마티스 소견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사실 진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메이하나님께서 이제 류마티스 인자가 20이신데 증상이 전혀 없다. 그리고 매년 검진에서 20 정도인 것은 그냥 비슷하게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시면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하얀 미소님이 주셨는데 루푸스 질환을 가지고 있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무릎 통증이 지속되고 근데 MRI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주셨습니다. MRI 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는 얘기일 거고 염증도 MRI에서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염증 자체가 크지는 않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관절의 통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꼭 염증이나 구조적인 이상이 없이도 통증이 지속될 수 있어서 사실은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고요. 면역 억제제 외에 통증
염증 조절하는 약제를 좀 사용을 한다든지 원인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다른 물리적인 원인이라면 그런 위험 요소를 좀 제거하는 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이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MRI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루푸스 환자 무릎 아프다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전문의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제 골괴사인데, 골괴사는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안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환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사실 근육의 감소라든지 관절 주변 조직의 어떤 상태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켄 CPA님께서 어깨 통증이 류마티스인지 일반 통증인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느 과를 방문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류마티스 내과가 근처에 있다면 저라면 류마티스 내과로 가시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한국이 류마티스 전문의를 만나는 것이 일반 의원을 가시는 것과 다른 뭐 소견서가 필요하다든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전문의를 보시는 것이 수월하다면 류마티스 내과에 오셔서 어깨 통증만 있으신 상태인지 아니면 다른 관절, 전신 염증 질환,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지 이것을 환자분이 사실 캐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를 오시는 게 낫겠고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류마티스 내과가 없다, 접근이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 통증을 방치하시기보다는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선생님과 의논을 먼저 해보시고 선생님들께서 이것은 류마티스 진료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때 오셔도 괜찮지 싶습니다. 엔젤님까지 질문을 받을까요? 그럴까요? 눈에 포도막염이 자주 생겨서 자가면역 질환 검사를 해보라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과 가서 검사를 하나요? 안과에서 포도막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으면 류마티스 내과로 오셔서 이제 원인 질환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제 저희가 보는 질환 중에 아까 이제 척추관절병증이라고 했던 강직 척추염 환자들이 일단 포도막염 동반이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구내염이라든지 뭐 성기궤양이 있는 환자에서 오는 포도막염이라고 한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포도막염 동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엔젤님이 물어보신 경우에는 류마티스 내과에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포도막염 환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강직 척추염, 그리고 뭐 건선이 있는 환자, 건선관절염, 베체트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자가 면역 질환인가요? 항진증이나 결절은 아닌가요? 하셨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경우에는 전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는 환자도 있고요. 갑상선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신 이런 시스테믹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제 장기에 한정된 오간 스페시픽하다고 하는데 그런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신 자가 면역 질환에서 동반된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한다면 갑상선을 조절하면서 전신 질환을 같이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갑상선만 항진이나 저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갑상선 내분비 내과에서 약물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초음파 검사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고 또 모아서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례를 8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어떤 식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케이스들입니다. 첫 번째 증례는 50세 남자분이시고 양쪽 발 뒤꿈치가 아파서 오신 분입니다. 실제 4년 전부터 발 뒤꿈치 통증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가신 병원에서 혈액 검사했더니 요산이 높아서 통풍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셨습니다. 요산 조절제를 좀 썼었는데도 계속 재발을 하고 그래서 약은 최근에는 이제 중단하고 안 드시고 있는 중이었고 발 뒤꿈치는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아프다고 하신 상태였어요. 나중에 나온 검사 결과긴 하지만 요산 수치가 실제로 많이 높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목한 것 중에 하나는 염증 수치가 올라간 게
만성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었고 오히려 급성 염증 수치는 정상이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통풍 같은 경우는 급성 염증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급성 염증 수치가 오르는 경우는 흔한데 만성 염증 수치가 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금방 염증이 이제 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남성분이 이렇게 발뒤꿈치가 아플 때 저희가 부착부 염증이라 그래서 척추관절병, 아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부르는 그런 척추관절병에 잘 동반되는 게 있다 보니 확인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원래 통풍이 이렇게 오래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대개는 이렇게 그 발뒤꿈치를 봤을 때 요산 덩어리, 요산 결절이 보이는 경우가 좀 흔한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부어 있었고 아킬레스건이 이 발뒤꿈치 뼈에 달라붙는 위치에 이렇게 오래된 염증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염증도 아직도 이쪽에 이렇게 도플러를 댔을 때 염증이 활발한 염증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만성적으로 아킬레스 건염과 이런 염증이 동반되는 척추관절병이 오히려 의심이 된다 하고 환자분에게 여러 가지를 여쭤봤더니 실제로 오랫동안 요통이나 골반 통증도 느끼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여기에 천장관절에 천장관절염이 좀 만성 천장관절염이 있는 것이 확인돼서 이분은 최종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좀 혼동할 수 있는 통풍하고도 혼동될 수 있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혼동할 수 있는 질환의 이런 감별 진단에 초음파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던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32세 여성 환자분이신데 이제 임산부셨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왼쪽 엄지발가락이 아파서 오셨는데 엄지발가락 통증의 특징이 이제 다치신 건 아니셨고 그런데 이틀 전부터 자다 깰 정도의 극심한 통증과 부종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이제 증상이 매우 급성으로 생겼고 생긴 엄지발가락 한 개에 생긴 이제 단관절염이셨고요. 증상의 특징이 매우 이제 통풍에 가까운 상황이었는데 여자 환자분이시고 임산부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초음파가 매우 도움이 되는데요. 요산 수치가 낮았지만 초음파를 봤을 때 결절이 확인이 되는 환자여서 이제 가성 통풍으로 진단을 하고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증상은 이제 호전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임산부에서 사실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을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고 이렇게 이제 다치지도 않은 환자에서 갑자기 생긴 극심한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는데 초음파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는 또 남자분이셨어요. 전형적인 오른쪽 엄지발가락 여기 발 허리 관절에 부종과 통증이 있어서 오셨던 분이었고 진통소염제를 드셔도 좋아지지 않아서 오셨던 일주일 정도 된 염증이었기 때문에 발 전체적으로 부어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이런 종류의 통증은 처음 경험해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그 발 허리 관절에 이렇게 까맣게 활막염, 그 염증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발 등도 많이 부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다시 발허리 관절을 초음파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히 보니 요산 결절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나중에 진단은 만성 결절성 통풍이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보다 보면 처음 아팠다고 하고 오시는데도 이미 만성인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초음파 검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렇게 결절이 이미 확인이 되면 이번 염증을 조절한 후에 이분은 만성적으로 요산 저하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산 저하제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기준을 두는데 기준 역시 결절이 없는 분과 있는 분이 달라요. 있게 되면 조금 더 저희가 엄격하게 요산을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풍을 진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인지 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또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데 초음파가 매우 핵심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이제 7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엄지손가락이 붓고 아파서 오셨는데요. 이분도 이제 다치신 건 아니셨고 나흘 전부터 갑자기 엄지가 붓고 아프다고 오셨습니다. 근데 발가락이나 발목 통증은 없었다라고 하셨고요. 요산이 이제 높은 고요산 혈증인 것은 이제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요산이 8.3으로 높았다라고 하셨고, 3개월 전 검사에서는 6.6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 있으셨고요. 아버님, 그리고 형님이 통풍인 가족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 하나에 단관절염이시고 급성관절염이신데 손이기 때문에 사실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라고 하면 저희가 통풍을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오히려 통풍인 것 같아요라고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엄지손가락이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 환자도 초음파에서 이제 관절에 결절 엄지손가락 관절에 결절이 이렇게 확인이 되는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단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손가락 통증인 경우에 사실 감별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도 염증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아까 강직성 척추염도 손가락 염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체트, 그리고 이런 결절성 질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감별하는 데 있어서 관절 초음파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77세 남자분이셨고 굉장히 여러 군데 관절이 아파서 오셨습니다. 5개월 전부터 양쪽 어깨가 아파서 당연히 이제 좀 많이 써서 아픈가 보다 하고, 사실 어깨도 회전근개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중이었고, 2달 전부터는 그런데 오른쪽 손목이 아팠고, 최근에는 이제 손가락까지 아프다 보니 또 치료 중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다 보니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 사실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여러 군데 관절이 동시에 아픈 질환이니 의심을 해봐야 하긴 하지만, 연세가 이제 60이 넘고 남성분이시다 보니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은 40, 50대 여성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보니 조금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과사형으로 인한 관절염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경우에 류마티스 인자나 뭐 이런 항CCP 항체 같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지만 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통증이 있는 분에서 약을 일단 어떻게 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손목을 보았는데 손목에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써서 또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만성 활막이 증식된 활막염이 확인이 되었고, 도플러를 대보니 이렇게 불이 나는 굉장히 지금 활발한 염증이 있는 관절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엑스레이는 깨끗했지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엑스레이에서 뼈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관절 안에 이런 심한 염증이 확인이 되었고, 제가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분 뭐 손가락, 어깨에도 비슷한 염증이 다 확인이 이제 다발성으로 있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좀 의심하는 상태였었고요. 나중에 검사 결과를 보니 실제 만성염증, 급성염증 모두 증가돼 있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연관도가 높은 항CCP 항체가 양성으로 돼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할 수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의심하고 혈액 검사를 하는데, 또 먼저 빨리 약을 쓰는데 이런 조기 진단에 이런 초음파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증례는 이제 38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왼쪽 손목 통증으로 오셨습니다. 한 6개월 전부터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다라고 하셨고요. 2달 전부터는 이제 붓고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오셨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관절 초음파에 어떤 도움을 받았냐 하면은, 이 환자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 소견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합당하여 이제 진찰 소견과 검사를 종합해서 진단은 했는데요. 엑스레이에서는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를 봤더니 이미 뼈에 미란이라고 해서 이 뼈에 이 콜텍스라고 하는 것이 조직이 끊어진,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이 이렇게 끊어지는 미란의 변화가 이미 생겨 있는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6개월 전에 시작이 되셨고 심해진 것도 2달밖에는 안 되셨으나
이 미란이 이미 생겨 있기 때문에 항 류마티스 약제를 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선택하게 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도 되고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데도 엑스레이보다 앞서서 초음파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47세 여자분이시고 양쪽 손가락이 아파서 오셨어요. 그래서 통증의 양상을 여쭤보니 손가락이 최근에 너무 붓고 잘 굽혀지지 않고 아침에 더 심하고 마디마디 다 뻐근하다. 이 증상만 들어봤을 때는 너무 전형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 증상으로 생각이 드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았는데 앞서서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초음파와는 다르게 관절 내에 활막 증식이 없었어요. 없고 뭐가 문제였느냐? 손을 이루는 손의 손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런 힘줄에 저희가 건초라고 하는데 힘줄을 싸고 있는 곳에 오히려 물이 차 있는 건초염이 확인됐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초염이었고 이런 경우 사실 증상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증상만 가지고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실제 과거력에 당뇨가 있었는데 잘 조절되지 않는 중이었었고요. 그래서 당뇨가 조절되지 않고 좀 오래 있는 경우 당뇨관절병이라는 것이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실제 건초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 이 환자분은 검사도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셨고 당뇨 관절병으로 인한 손가락 건초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치 염증성 다발성 관절염처럼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실제로 관절염이 아닌 건초염이다 아니면 힘줄이 아닌 인대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관별하는 데에도 초음파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증례입니다. 3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왼쪽 엄지발가락 통증으로 이제 통풍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이분은 이제 처음에 2018년도에 통풍을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드시다가 이제 중단을 하셨는데 발작이 너무 자주 생기니까 2023년도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요.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2023년도 왼쪽 엄지발가락에 이런 통풍 결절과 뼈에 미란이 관찰이 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매우 열심히 약을 잘 드셔주셨고 요산 강화제도 꾸준히 잘 유지를 해온 상태셔서 저희가 요산을 이제 6 미만으로 충분히 조절을 했고요. 이 환자는 이제 한 거의 4점대의 요산 혈중 농도를 유지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3년 정도 지나서 약을 더 줄일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보였던 이 결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절이 이렇게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약을 더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에도 도움이 되지만 통풍의 경과를 확인하고 결절 유무라든지 사이즈 변화 등을 확인하는데도 초음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고 그래서 질문을 저희가 마저 이제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관절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를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조기 진단에 초음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기 진단을 함으로써 저희가 빨리 치료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예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단이 된 이후에도 이 질환에 얼마나 활발하게 지금 염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병 활성도를 평가해서 약을 줄이거나 늘리는데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주사를 놔야 되는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병변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뭐 어떤 혈관을 피해서 안전하게 주사를 놓는데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환들을 감별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 검사를 할 때 환자분과 함께 이 화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도 내가 아픈 원인이 저거구나를 직접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해도도 증가됨으로써 저희 치료를 하는데 많이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관절 초음파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를 다니시던 환자분들은 관절 초음파 검사가 좀 익숙하실 텐데, 처음 오시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초음파가 특히 또 비급여 검사로 이렇게 적용이 될 때, 이건 안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목적들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시면 이 검사의 좀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들을 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엔젤님께서 류마티스 내과에 가서 자가면역 검사를 하셨고 문제가 없다고 들으셨으면 포도막염은 안과에서 치료를 지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과 원장님께서 류마티스 내과를 가셔서 포도막염으로 치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안과에서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좀 받고 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체트나 강직 척추염으로 꼭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전신 염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안과적인 치료에도 포도막염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원인을 또 찾기도 하고 저희가 전신적으로 면역 억제제를 처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눈이 건조증이 심한 것은 안구 건조가 되겠고요. 그것이 다 자가면역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 눈이 건조한 환자들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체트라기보다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침샘이나 이제 눈물샘의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쇼그렌 증후군이 이제 자가면역 질환에서 동반돼서 2차성으로 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눈이 건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조금 첨언을 하면 포도막염이 자주 재발했다고 하시면 그 자체가 눈의 건조함을 유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카토퍼님 질문 한번 보면 30대 남자분이시고 통풍으로 지금 유리논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그래서 통풍 수치도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통증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통풍이라는 병이 매일 요산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매일 조절이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너무 조절이 잘 되고 요산 수치도 정상이겠지만 약을 안 드시면은 사실 한 5, 6일만 안 드셔도 도로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요산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원인에 따라 뭐 예를 들어 내가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 원인 자체가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고 내가 몸무게를 정말 많이 빼서 그걸 조절을 다 하는 경우 좀 드물게 그런 경우에는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대개는 요산 배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동반되기 때문에 약을 끊고도 요산 수치가 유지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이 통증도 예방하고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엔젤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족력과 관련이 높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관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항상 가족력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언니분께서 40대에 진단을 받으셨는데 환자분이 59세신데 걱정을 하셔야 하냐. 사실 이제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 이것이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류마티스에 미리 와서 검사를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증상이 없는데 와서 인자를 꼭 미리 확인하시도록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조조강직이라든지 다발성 관절염이 생길 경우에는 퇴행성인지 류마티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고즈아님이 강직성 척추염 환우분이시고 약 드시고 있고 근데 어깨가 아파서 이제 정형외과를 가셨다. 주된 질문은 스테로이드 약을 먹는 거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어느 게 더 낫겠냐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이제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약으로 복용했는데 정형외과 선생님도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도 차라리 주사를 맞으라고 하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약을 드시는 것은 용량이 적더라도 장기간 이제 지속되게 되면 전신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사는 오히려 로컬 이펙트가 그러니까 그 주위 그 곳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는 거기 때문에 전신에 대한 부작용이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그 찔리는 거에 대한 아니면 주사 바늘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이 부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라면 오히려 그냥 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전신 부작용은 주사가 더 적다. 그래서 그런 거부감을 조금 없애고 주사를 맞는 게 효과도 더 빠르고 또 부작용도 오히려 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CRP라는 염증 수치가 0.6 정도라고 하셨는데 강직 척추암 환자들은 사실 CRP가 잘 안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고 간혹 이제 좀 그 말초형 타입이라고 해서 말초 관절에 염증이 있는 환자에선 CRP가 높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은 사실 전신 스테로이드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CRP가 0.6으로 많이 높지도 않으시고 딱 어깨만 아프다고 하시면 사실 국소 주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아마 치료 반응도 좋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영도님, 손목에 툭 튀어나온 뼈 부분이 꼭 찌르는 것처럼 아픈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오히려 퇴행성 변화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저희가 이것도 역시나 이제 초음파로 좀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요. 툭 튀어나온 부분이 아픈 경우는 대개는 그쪽에 닿는 이제 인대가 닿는 위치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 힘줄 염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목 자체가 좀 부어오를 때가 많아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통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쪽보다는 퇴행성 변화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깜시차님께서 52세 여성분이신데요. 30대 후반부터 이제 방아쇠 수지가 있으셨고, 그런데 이제 다른 손가락들도 통증이 시작되셨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폐경이 오시는 것 같다.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중년 여성의 손가락 통증의 경우에 류마티스 질환이냐 아니면 이렇게 호르몬 변화에 의한 것이냐 퇴행성 관절염이냐 이것을 감별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환자분께서 이제 30대 후반에 방아쇠 수지라는 병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서 방아쇠 수지가 충분히 올만한 환자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도 방아쇠 수지가 30대 이미 생기셨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가면역 질환을 한번 의심을 해볼 만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깜시차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꺼벙님께서 조심해야 할 음식, 정제, 밀가루, 설탕, 붉은 고기 조심하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일단은 통풍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런 음식들이 요산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좋진 않습니다. 저희가 꼭 정제된 밀가루뿐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흰 쌀밥, 밀가루 음식 뭐 이런 것들 좀 요산을 많이 올린다고 보고 설탕뿐 아니라 이제 과당, 액상 과당도 많이 올립니다. 붉은 고기도 아예 안 드실 수는 없지만 줄이시는 게 좋긴 하고요. 실제로 이런 음식들이 통풍뿐 아니라 염증 자체를 또 많이 올린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강제성 척추염처럼 만성 염증 질환이 있는 분들도 좀 줄이시는 것이 염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늦은 시간에 많은 질문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번 강의 때도 또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좋은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